안녕하세요. 최기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또 귀한 분을 또 찾아서 또 모셔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셔온 게스트는 이제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게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모셔서 인터뷰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산동 사범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님으로 이제 가시는 김덕균 소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와. 예, 이렇게 귀한 분들 화면을 통해서 뵙게 돼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소장님이 동양학을 전공하시고 성산효문화대학교에서 강의하시다가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굉장히 오래 계시다가 산동 사범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님으로 가셨는데, 그 당시 동양 철학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는 그 전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동양 철학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소장님.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양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좀 조숙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노자와 관련된 뭐 2차 자료가 되겠죠. 당시 원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물과 관계된 이야기, 그 노자 철학의 핵심 상선약수 예, 그 내용 보면서 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재물론, 네. 그래서 노장 철학이 상당히 야, 이거 공부할 만하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집안이 이렇게 부유한 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장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고, 그래서 성균관대학 동양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철학하면서 예. 주로 성균관대학은 뭐 노장철학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만은 유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환경 속에서 유학에 대한 매력도 있었고, 네네. 뭐 당시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당시 없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게 그 자체가 행복이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학사, 석사, 박사를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박사까지 네, 네, 네. 동양철학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양철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기회가 되어서 서일대학의 동양철학 전공 교수로, 주임 교수로 가서 근무하면서 명심보감이랑 동양철학 해설을 하면서 주로 인성교육 감당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노하우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우리의 동양철학을 소개할 수 있을까. 또 명심보감이 듣기 따라서는 상당히 진부합니다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소중한 생활 속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전문대학에서 계속 그냥 같은 내용 학기별로 반복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누군가가 이 효 전문 대학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산 효 대학원대학교에 제가 어플라이를 해서 마침 또 좋은 인상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계속 연구와 교육을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 성산효문화대학교는 실은 기독교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효문화대학이네요, 그렇죠? 저도 그게 놀라웠습니다. 기독교 목사님이 총장님이신데 제가 모교에 그래도 이 동양철학 전공하신 분들 가운데 뭐 지금은 타계하셨습니다만 남백 최근덕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균관장으로 계셨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은사님이고, 물론 제 스승님은 우리 태계학연구 원장님을 지내셨던 상호 안병주 선생님이신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유학의 본고장은 성균관이고 성균관 관장으로 남백 최근덕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최선교 목사님이시죠. 총장님이자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최근덕 당시 관장님께서 첫 마디가 제가 해야 할 효를 최 목사님이 하신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 특이한 경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선교 총장님이 효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 5번째 항목에 부모 공경 항목이 있는데 기독교 애들이 그걸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인간 대인 계명에 있어서 부모 공경인데 이걸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그럼 나라도 바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성경적 가치 속의 효는 지상과제다라는 확신 속에서
대학원을 만들어서 전문 인력도 네, 만들고 네. 본인이 또 효운동에 직접 네. 선봉에 쓰셔서 노력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한국 사람들한테 그 이제 성경의 예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효자다 그러면 다 알아듣더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교적 이념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그 좋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성경을 원전으로 합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효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 네. 또 가족 공동체가 대단히 소중한 하나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처음 전래된 것이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 되다 보니까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 풍토 속에서 이러한 성경 속의 효라든지 가족 공동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왜곡 내지는 희석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구화된 기독교가 결국은 본래 성경의 의미를 많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은 동양적 효와 가족 공동체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과 오히려 매치가 된다. 더 네. 소중한 가치로 네.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그 효말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교감 선생님도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단장님. 그러면 그 대안학교는 어떤 아이들이 오는 곳입니까? 네. 거기도 이제 뭐 이 표면상 뭐 이제 효를 기본으로 해서 인천시 관내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왕따된 아이들, 네네. 뭔가 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불편한 일들을 좀 이렇게 좀 한 아이들만 네네.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인데 효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현대적 언어로 다시 풀어간다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부모를 네네.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네.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효의 어떤 정신 속에서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또 자녀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어주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바로 가지 않겠나라는 의미의 대안학교가 만들어졌고 네. 그 대안학교는 여하튼 그 마음 속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은 사랑과 공경, 배려와 존중의 가치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가면서 공부보다는 오히려 인성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거기는 그러면은 지금도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이 모범 사례가 되면서 인천광역시 내에는 대안학교가 몇 군데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중고생 다 봤나요? 아니면은 초등학교는 없고 중고등학교 과정만 중고등학교 봤습니다. 과정만요. 예, 그렇군요. 인천에 계시는 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이 대안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에서 불편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했거나 뭐 사고를 쳤거나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만 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 많은 학교처럼 비춰집니다만은 사실은 부모나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인성도 바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여기 올 때에는 정상적인 학생들은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좀 사고를 쳤거나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 근데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이 학교 가면 아이들이 바로 간다, 공부도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제가 교감으로 있을 때 많은 학부형들이 면담을 신청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됩니까? 일단 학교에서 좀 사고를 쳐야 합니다. 그 사고가 좀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인성 중심의 교육기관으로서 성공적이다라는 건.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가 있던 아이들도 인성을 회복하면 다시 더 오히려 훌륭한 학생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학교가 됐든 사회가 됐든 문제 있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면서 문제처럼 비춰지는데 본성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성선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놓고 보면 그의 어떤 선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발휘할 기회를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용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삐뚤어가면서 문제아처럼 비춰졌는데 사실 그 본성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그 마음을 좀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어른들이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걸 또 철저하게 느꼈던 게 물론 네. 극단적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 네. 교사 대상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 학교에서 느낀 게 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학생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학생들의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네. 아시다시피 민사고는 전교생이 기숙형 생활을 하면서 네. 예절 교육 철저히 받고 효교육 철저하게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 부모님은 현장에 안 계시니까 군사부 일체. 선생님도 부모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네. 선생님께 혼정신성.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아예 그냥 매번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했겠죠. 네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또 외지인인 내가 갔을 때 그 학생들이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 속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품행이 달라질 수 있다. 네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네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기보다는 네. 적어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사회도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네. 귀감을 보인다면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그걸 보고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저희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준비하는데 네. 한 학생이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항상 주머니에 호치키스를 갖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제가 왜 불러서 호치키스를 왜 갖고 다니는 면담을 했습니다. 네.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학생이 있다면 또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로 어머. 자기가 보복을 하겠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항상 만반의 준비로 자기는 호치키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도 그걸 갖고 간다라고 해서 제가 면담하면서 그러면은 이거 수학여행은 어차피 우리 식구처럼 같이 지내는 친구들 같이 가는데 네. 그 호치키스 그때만은 두고 가면 되지 않겠니 했더니 언제 자기를 위해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떡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그러면은 2박 3일 24시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의 보디가드 역할을 할 테니 두고 갈 수 있겠니? 네. 라고 했더니 그 네. 학생이 네.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뭐 상당히 좀 일단 불신풍토 속에 살아왔는지 네, 처음엔 네. 못 믿길래 네. 약속하자. 그래서 꼭꼭 약속하고 네. 호치키스 두고 가서 그 이후로는 여하튼 2박 3일 제주도 수학여행 잘 다녀왔고 그 이후로 좀 그러면 소장님이 보디가드를 하신 거네요. 그 아이 보디가드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좀 학생들 좀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서 좀 바로 가게 하는데 네. 그래도 작은 아유, 사례이지만 대단한, 아주 네, 뜻깊은 이런, 경험이 네, 있습니다. 네. 실은 좋은 어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믿음만 있어도 아이들은 또 쉽게 또 변화되고 네. 또 쉽게 또 교처지고 하는데 지금 아마 그런 어른들이 아마 부재하는 것도 우리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세계 TV가 이제 긍정적으로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가 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불미스러운 일 중심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맞죠. 사건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참 그런 거 중심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응용범죄, 모방범죄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더 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네. 주변에 아름다운 사례들이 많은데 미담 사례들이 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은 좀 이렇게 비중을 두고 보도를 네. 하는 게 이 사회를 바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소장님 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그 효중심의 뉴스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쁜 네네. 사례들을 알려주고 네네. 그래야지 뭔가 좋은 문화로 권장하고 이런 게 되는 건데 너무 안 좋은 것들만 막 그 사람들이 막 관심 갖고 막 되게 막 잔인한 것들만 보도가 되니까 네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TV가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게 네. 당장 오늘 아침 뉴스에도 네. 금은방을 턴 청소년들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그 밑에 사실 네. 다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빈 그 금은 보석이 사실 숨겨져 있었는데 빈 이 진열창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실체를 알려주는데 그렇다면은 끝까지 부숴라 그럼 진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 사회가 특히 언론, 방송 이런 데서 좀 긍정 사례를 많이 맞습니다. 보도하는 그래서 하나 좀 좋은 사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진안양교 특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읍내에 들어섰을 때 아마도 지난 중학교 남학생들 같은데 어느 운전자가 가면서 학생들이 오니까 차를 세워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한 4~5명 학생들이 공손하게 운전자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맞아요. 학생도 그렇고 또 그 자리에 학생들이 오니까 알아서 자기가 먼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톱해주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그냥 부모님한테 들은 말이 그냥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하면 된다. 네. 먼저 어른 보면 인사하고 모르더라도 인사하고 인사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지 무슨 뭐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서 의대 가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그 아이들한테 주는 게 너무 다른 교육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난 살이 너무 예쁘네요. 네. 그래서 이 인사만 잘해도 네. 인성교육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인성교육 8개 항목을 해가지고 네. 항목별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이론화해서 하는 거 저는 네, 네. 그건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효에 대해서도 아무리 네. 효가 중요하더라도 네. 이론적으로 정리할 것은 학자들의 몫이지 일반적으로 그걸 가지고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사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네. 철학개론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윤리 기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놈을 국민자 붙은 것이 조금 이데올로기와 의미가 있습니다만 윤리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리와 도덕을 필수로 했던 이 사회에서 그것이 선택으로 갔다가 지금은 선택도 안 하는 아예 그냥 없어졌죠. 사라진 네. 그것은 사실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수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가르쳤습니다. 본인의 연구 자료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은 윤리 도덕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오인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과목. 네네. 그거에서 뭐 하느냐. 근데 저는 사실 윤리 도덕은 행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그 분위기를 만들었어야지 너무 아카데믹하게 이론화한 것이 이 사회에서 윤리도덕이 멀어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효도 네. 주변에 네.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어떠한 것이 효의 가장 소중한 가치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네. 이것이 이 사회의 가장 소중한 어떤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윤리책에 보면 애들한테 퇴계 율곡 얘기할 때 막 이기론 묻고 그거 가지고 시험 보고 네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그렇죠. 그 과목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 네. 퇴계 선생님이 당시 네. 어떻게 해서 예절을 갖췄고 예의를 갖췄는가, 네. 사람들에게 배려 정신을 갖고 했는가, 네. 그것이 이 사회에 어떻게 응용 가능한가 이런 걸 가르쳐야 하는데 네. 너무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현학적인 것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 윤리 도덕이 암기 과목으로 이렇게 변질된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 도덕이 다시 회복될 때에는 네. 과목으로 회복될 때는 실천 중심으로 방법 중심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필수 과목으로 가되 시험 과목에서는 좀 제외가 예외적으로. 되는. 예. 네. 시험목이 아닌 그저 그냥 너의 사회생활 속에서 윤리 도덕적 행동 가운데 네가 나름대로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게 있느냐. 네. 스스로가 한번 기록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면서 네. 서로 공유하는 쪽으로 간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양론이 론으로 가지 말고 어떤 방법론, 그 아이들이 내가 직접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다시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정말 윤리 과목이 좀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쭉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성산 효만을 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까 그 윤리 교육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기본 갖고 있는 어떤 효에 대한 감수성만 잘 회복하더라도 아이들이 문제 있던 아이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좀 거기에 네.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효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강조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걸 이제 역사 속에서 좀 풀어서 조금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반성적 차원에서 효를 강조했던 것이 부작용이 어떤 쪽으로 나왔는지 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조선왕조 가운데 효를 가장 강조했던 그리고 또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던 분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효를 강조하면서 주변의 효자들을 많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각지에서 엄청난 효자들이 추천이 됩니다. 또 그네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가짜 휴도 많이 추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각 지방에 좀 공적조서죠.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네. 효 관련 공적조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라고 네네. 하니까 각 지방에서 올리면서 증거 중심으로 이 효행 사례를 보고를 합니다. 네네. 그 증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평상적인 효, 예를 갖췄던 분들은 증거 사례로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분명한 3년상. 사실 3년상 일반인들이 치르기 힘든 아유, 그럼요.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가장이 묘막살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또 자기 절제, 네네. 그 환경 속에서 가족 돌봄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공개적인 효행 사례가 됩니다. 3년상이 엄청 늡니다. 세종대왕 때. 네네. 또 하나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올리면서 평소에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면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효자들이 점차 줄면서 극단적 효행 사례, 손가락을 잘라서 부모님 치병을 했다든지 허벅지살 베어서 부모님께 이게 헌신했다든지 그쵸. 이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게 효행 사례가 네. 추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효가 아니란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극단적 사례 중심의 효행 사례가 되면서 효가 오히려 일반에서는 부담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하튼 네. 세종대왕 때 네. 효행 사례가 엄청 늘긴 늘었습니다마는 증거 중심의 공적조사가 결국은 네. 효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평상적 효행보다는 네. 희생적 효행 또 이 심효사리형 효행들이 오히려 효의 대명사처럼 비춰지면서 훗날 가면 갈수록 효가 부담스럽게 되면서 현대사회에 와서 효가 어렵게 된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네네. 결국은 효를 멀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비판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혈구단지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실은 그 조선의 효를 이제 자기 파괴적 효행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마도 그러한 맥락에서 받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그게 이제 그렇게만 또 읽을 수 없는 게 그 당시 현실이 그렇게 의료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그랬다는 좀 상황적인 것도 조금 염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효는 경전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유교 경전의 핵심 가치 가운데 뭐 인의예지신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생활 속에서 효만큼 많이 강조된 게 또 있겠나라는 싶을 정도로 효가 강조되고 있는데 경전에서는 신체 보존을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리고 3년상을 치르더라도 몸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적 효는 대단히 이성적이다. 네네. 주변 환경을 존중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해악이 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네. 그러한 쪽의 경전의 효의 어떤 내용이라면은 네. 관행 속에서는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주변에 여하튼 의료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사람 피를 마시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민간에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나도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님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행적 효가 결국 이러한 자기 파괴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네네. 희생적 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네. 희생적 효가 일반화됐던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경전에서 오히려 경계했던 효행 사례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아, 역시 그 효문화진흥원의 그 단장님으로 계셨던 그 효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눠봤는데요. 일단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 또 그 단장님이랑 같이 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